나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산돌이 막 계속 나오길래 뭔 일인가. 다들 이제 설 대목들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가게는 타격이 좀 심한 상태고. 같은 현상이 수년간 여러 번 지속이 됐었어요. 와서 그때마다 와서 임시 처방하는 식으로 그냥 흙만 파내고 흙만 메우고 그냥 포장하고 가고 이런데. 이게 이제 한각 이 매립적이잖아. 거기가 이 한각 유입되는 그 흐름, 물의 흐름과 유출되는 물의 흐름, 요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 이재환입니다. 이른바 도심 발밑의 공포, 도심 속 지뢰 등으로 불리는 예견치 못하는 사고가 있죠. 심심찮게 일어나는 싱크홀, 땅꺼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도심의 도로나 집안이 갑자기 푹 꺼지면서 어떤 참사로 이어질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최근 경기도 일산에서 싱크홀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도시의 재앙, 싱크홀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석환 대진대 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장 교수님. 예. 집안이 내려앉아서 큰 구멍이 생기는 예. 이 현상, 싱크홀입니다. 싱크홀이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집안 함몰이라고 하죠. 집안 함몰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 수직적으로 땅 밑으로 이렇게 꺼지는 현상, 그걸 싱크홀이라고 하는데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지하의 얕은 깊이에서 그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 때문에 그 누수 현상 때문에 흙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쏠림 현상에서 지하 공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더 깊은 곳에 요즘에 이제 지하철 공사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또 큰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기면 지하 터파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생기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지하수의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이형 싱크홀이 있을 수 있고 네. 마지막에 조금 더 이제 넓은 지역으로 어떤 전체적인 집안이나 지질의 연약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충격층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생기는 그런 한 3형 싱크홀, 한 세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다 지하수하고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뭐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장 교수님께서 싱크홀 원인 설명해 주셨는데 땅 꺼짐 현상, 싱크홀 자연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주로 싱크홀은 석회암 지역인데요. 우리나라 영월 삼척에서 석회암이 물에 녹아가지고 동공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위에가 이제 가라앉는 거, 그게 이제 주로 싱크홀이라 그러는데 대도시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토목공사의 원인인데 이 그림을 설명해 보시면은 동공이 있는데 땅 밑에 동공이 있다고 항상 싱크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동공이 밑에 큰 게 있어야만이 이게 싱크홀이 생기고요. 네. 조그만 게 있으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동공의 위치가 깊은 데 있으면 또 위에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얕은 데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상부에 하부 지반이 안반으로 돼 있으면 크더라도 이게 싱크홀이 안 생기고요. 근데 요번에 그 마두역이나 이런 데처럼 연약 지반이 있게 되면은 크면은 또 이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공이 크기가 어디 있냐, 또 위치가 어디 있냐, 깊으냐 얕으냐, 또 동공이 지반이 취약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싱크홀이 지표면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밑에 지하에 동공이 있더라도. 그렇군요. 네. 박 교수님, 박 교수님께서는 지난번 오래전이었죠. 서울 잠실에서 일어났던 싱크홀 그 조사 때 단장 맡으셨는데 도심 싱크홀 사고 원인 주로 되게 어떻게 도심지에서 싱크홀이 발생할 때는 세 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네. 첫째는 집안이 충적층, 다시 해서 모래, 진흙층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물이 잘 쓸려 내려가겠죠. 네. 두 번째는 물이 상시적으로 공급이 돼줘야 됩니다. 물이 그러니까 지하수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두 개 만족된다 하더라도 그래 가만히 있으면 싱크홀이 발생 안 하겠죠. 지하 텃파기를 한다든지 네. 또는 하수도 관로가 깨져서 그걸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지하 터널 공사를 할 때 거기서 물들이 빠져나오게 지하수가 흐름이 빠져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은 물만 지하수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네. 그 부근에 있는 연약층들, 네. 모래, 자갈, 조그만 자갈이죠. 다음에 진흙들을 끌고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사장 인근에는 땅 속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빈 공간이 밑에 있으면 이 충격층이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위도 충격층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점점 위에서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구멍이 그 긴 공간이 있으면 지표면이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도달하면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동공이라고 하는 홀이 네. 구멍이 점점 커지면서 위로 지표면 쪽으로 올라가는 커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위에서 흙이 떨어지면 밑에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차오르겠죠. 위로 움직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위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이해됩니다. 충격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밑에 생겼을 때는 인지를 못하죠. 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빈 구멍이 위로 올라가면서 도로랑 접합부에 마주치면은 이제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일산 마두동 그 싱크홀 현장 건물은 물론 일대가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건물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붕괴 위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인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지금 아마 그거를 그대로 입주하고 다시 또 영업을 한다면은 그 무너질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한 여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몇 년 전에 그 바로 한 1.7km 떨어진 백석역에서 네. 그 요진 종합상가가 복구하고 나서 또 싱크홀 하고 복구하고 해가지고 4번이나 연속적으로 붕괴됐거든요. 그 인근이었습니까? 네, 1.7km 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같은 역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마두역에서 바로 백석역인데요. 아, 백석역.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4번이나 공사하고 또 땜질하고 하다가 4번이나 된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네. 또 이거 뭐 땜질식으로 이렇게 복구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어쨌든 정밀 진단 지금 네네. 조사 중인데요. 확실한 원인이 밝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마두동 건물은 폐쇄됐고요. 주변도 통제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3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3층 기둥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한돌이 막 계속 나오길래 뭔 일인가. 기둥 파손과 균열의 원인은 건물 아래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생긴 싱크홀, 땅 꺼짐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싱크홀 피해 건물의 입주 상인들과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3층 위험하다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그전부터도 했는데 그 같은 현상이 수년간 여러 번 지속이 됐었어요. 그때마다 와서 임시 처방하는 식으로 그냥 흙만 파내고 흙만 메우고 그냥 포장하고 가고 이런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지. 이렇게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우장 그동안 볼 때는 상당히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했고 또 여기 상인들 피해도 많고 그래요. 아스팔트까지 내려앉으면서 피해 건물과 인근 지하철 마두역 8번 출구에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해당 상가 건물에는 병원과 학원, 음식점 등 78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일터를 잃은 상인들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길가에 내놓고 좌판을 편 상인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출입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들어가서 장사를 못 하는 거고 앞으로 나와서 하고는 있는데 장사가 이제 전 같지 않죠. 전물이 위험하다고 하니까 손님들도 좀 기피하는 상황이고 다들 이제 설 대목들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희 같은 가게는 지금 타격이 좀 심한 상태고 워낙에 방위담회로 하던 집이라 저희가 그게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저희는 진짜 타격이 커서 손실보상 이런 쪽은 지금 전혀 뭐 얘기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시에서는 뭐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난 7년간 일산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는 8차례, 1년에 한 차례 이상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번 땅꺼짐 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3일부터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한 건설 전문가는 약한 지반과 이를 고려하지 않은 당시 건축 설계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각 이 매립적이잖아 거기가. 한각 유입되는 그 흐름, 물의 흐름과 유출되는 물의 흐름, 요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는 우리가 이제 지하 영향 평가라든지 그런 물길이나 지하수의 상태를 보고 착공을 해줘요. 근데 그때 당시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30m 이내면 검토를 받는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 그 법이. 과거 일산에서 싱크홀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2년여 전인 2019년 12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백석동으로 이번 마두역 사고 현장과 1km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신축 공사장 옆 5개 차로 20에서 30m 구간에서 땅이 1m 깊이로 주저앉거나 노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메워져 땅꺼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산 신도시는 1992년부터 입주가 시작돼 조성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땅꺼짐의 원인이 약한 지반 때문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는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다음 달 초 일산 신도시 전체 연약 지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간선 도로뿐 아니라 이면도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110km 구간에서 지하 탐사가 이뤄집니다. 박 교수님, 영상을 보면 2019년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교수님 말씀대로 백석역 부근 그 땅꺼짐 현상 영상이 나왔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메워놨어요. 네. 메워놨는데 제대로 복구가 되고 안전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면은 시민들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들은 일단 급하게 대매용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우리가 단순히 대모임하기 전에 네. 그 원인을 조금 시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시 해가지고 손은 잃었지만은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급히 대모임 하다 보니까 네. 뭐 외양간마저도 못 고치고 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네. 근거해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분간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명을 해야만이 추가 싱크홀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일단 지금 마두역 부근 땅꺼짐 현상, 예. 정밀 안전 진단 또 원인 조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공교롭게 제가 저희 집이 바로 그 백석역하고 마두역 사이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사고가 날 때마다 매일같이 가서 보고 있는데요. 예. 일산 신도시가 아까 나왔듯이 92년도부터 이제 벌써 30년이 돼서 벌써 100만이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건설되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시설물들에 대한 노후화가 많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형 싱크홀, 상하수도의 집안의 관로에 의해서 누수에 의한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가 이제 우리 그 국가 지하수정보센터에서 보면 미고결 퇴적층, 충적토가 상당히 발달돼 있는 지역이고 일부는 매립을 통해서 그 일산 신도시가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연약 지반의 성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거기는 바로 지하철역 주변이고 백석역에서도 사고 난 것도 지하철에서 100m 이내에 다 사고가 났었고요. 지금 마두역에서도 그렇게 100m 이내에 사고 났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하철의 건설이라든지 대형 건물의 터파기에 의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에 상당한 싱크홀의 개연성들이 많이 있는 데다가 네.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2년 전이죠. 54일간의 장마에 의해서 네. 상당 부분 그 부분의 지하 수위가 급격하게 변동이 있었을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간의 활동 영역이라든지 공간성이 더 커지고 그것들이 네. 확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두역의 이번에 싱크홀은 1형 혹은 2형의 싱크홀의 현상에 의해서 됐을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추측을 하건대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마두역 네, 그 저는 싱크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백석역에 있는 요진의 지금 지질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보면은 상부에 지금 매립층이 한 4, 5m가 있고 그 밑에 지하 20m까지 지금 퇴적층인데 실제 점토층이 있어요. 불투수층인데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한 20m에 충저트 모래층이 한 2, 3m가 있고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지하 수위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무슨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는 지표수에 의한 자연 지하수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점토가 지금 10몇 m가 내려 누르고 있으니까 모래층에 있는 피압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피압수. 피압수. 네, 우리가 저기 산에 가게 되면 그 샘물 나오지 않습니까? 용출되는 거. 네. 이게 그런 물들이 여기 뚫으면 여기가 튀어 올라오거든요. 가장 밑에가 모래고요. 그다음에 점토층 이렇게 점토층이 한 10m가 누르고 있습니다. 그 누르니까 풍선처럼 풍선이 누르고 있으면 되는데 방울을 똑 터뜨리면 터져버리거든요. 그 밑에 물이 또 피압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은 지질이 복잡하다. 지하수가 용출될 수 있다. 네네. 그 지하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종류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지금 지하철도 지금 물을 뽑고 있고 이 건물을 지하층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하수는 물을 뽑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뽑고 바로 옆에서 물을 같이 뽑아버리면은 지하수가 한꺼번에 내려가 버립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고고양시를 개발하면서 고양시에 대한 땅 속에 대한 지질 지금 자료가 없이 그냥 인허가를 해준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거는 40년 전에 1982년도에 제 석사학위 논문, 연구의 석사학위 논문인데 이 땅속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홀을 고려한 땅속 지도를 만든 게 영국에서는 40년 전에 이미 만들어가지고 땅속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그림이 있는데 바로 도로가 싱크홀 돼가지고 도로가 이게 뚝 꺼져 있습니다. 이 싱크홀을 나는데 그럼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를 따져서 이 땅속의 지질도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개발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기초를 어떤 타입을 해라. 이게 노란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이 충적층들. 여기서 싱크홀이 나는 지금 서울 아무나 나는 거 아닙니다. 아까 노가로도 말씀하셨는데 왜 종로나 이런 강북 지역에서는 싱크홀이 안 납니까? 일제시대에 만들어준 노가로는 그때가 더 오래됐죠.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서울시 안반 지하수인데 안반 무포선이 지역별로 쭉 나옵니다. 전부 다. 네. 그리고 어디 싱크홀이 나온 데 보면 잠실도 보면 딱 거기 연약지방 있는 데입니다. 딱. 또 하나는 뭐냐면 서울시 파쇄 분포도 얼마만큼 깨져 있느냐 지역별로 3D를 만들면은 이 파쇄제에 따라서 지하수가 다시 흐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지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지하수 분포도인데 이게 지하수 서울의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지표수하고 피압수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서해안 같은데. 네. 그런 데를 고려해서 지금 땅속 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실용적 있게 지질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 것이냐. 네. 그래야지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를 제대로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지하수 그리고 지질에 대해서 연관관계 이런 설명을 주셨는데요. 장 교수님, 그 2018년도 백석동이었죠? 예. 아직도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그 당시에 수증기가 막 솟구쳤고 맞습니다. 예. 열 수송관이 터진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 사고도 역시 이 땅 꺼짐 현상과 연관이 돼 있나요?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고는 열수송관의 이음매가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이라는 게 서로 접합부가 있는데 접합부가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깨졌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왜 그럼 깨졌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깨졌냐면 그 부분에 치마가 양쪽이 부등 치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관이 깨진 부분이 네.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깨진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싱크홀이라든지 공간이 생겨서 힘을 균등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고 그 네. 깨진 현상에 의해서 고압의 수온에 의해서 뿜어져 나가면서 열과 함께 그것들이 다시 한번 더 큰 홀을 만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연히 우선 땅꺼짐, 즉 싱크홀과의 연관성이 연관성. 대단히 깊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이번 마두역 부근 네. 땅꺼짐 현상 네.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기 일산이라는 동네가 네. 옛날에는 한강 그 큰 백사장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농경지 개발한다고 제방을 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수원 교수님이 보여주셨다시피 네. 충격층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3호선 공사를 할 때 역사 부근에서는 전부 다 통째로 특파기를 합니다. 네. 터널 같은 경우는 뚫고 가지만은 그래서 역사 부근에서 통째로 이렇게 흙을 걷어내고 네.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관리가 안 되면은 인근에서 계속 흙탕물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그 지하에 큰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위로 오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선리에서도 됐고 마디유에서도 됐고 앞으로 또 어느 역 부근에서 이런 싱크홀이 발생할지는 저는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하철 3호선 일산 구간에 연약 지반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 부근에서는 정밀 탐사 조사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동공을 빈 공간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네.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만이 일산 지역의 싱크홀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하철 역사 주변 말씀하셨고 지하철 공사 따라서 지하철 3호선 구간만이라도 신속하게 집안 지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 부근이 역사 부근에 예. 역사 부근에 대해서 그렇군요. 특히 그 일산의 지하철에 지금 3호선 백석부터 시작해서 또 대화역까지 있는데요. 마두역, 전항역, 주염역. 근데 그 한강변을 따라서 지하철 역사 주변을 통해서 그 근방이 거의 다 지금 충적층이 발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은 과거에 상당한 한강 하류 지역에 의해서 그런 그렇죠. 연약적 그리고 더군다나 한강의 계획 홍수보다 낮은 저지대였었거든요. 거기에 일부는 또 매립을 해서 했기 때문에 네. 집안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불리하고 그런 또 대도시 100만이 넘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개발 영향, 그다음에 노후화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님, 그렇다면 네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네. 결국은 지하 물 공급은 한강이라는 게 꾸준하게 물을 공급해 주거든요. 그렇죠. 지하철 역사를 이렇게 팝니다. 네. 10m 팔지 뭐지 모르겠지만 네. 파면은 연약 지반을 통해 가지고 물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한강에서는 지하수가 끊임없이 공급되고 네. 지하수 관리를 안 하면은 계속 물이 빠져나오는데 물만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토사를 끌고 온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일산 지역에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한 안반 위에 설치된 역사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은 충적층 위에, 모래층 위에, 진흙층 위에 있는 역사들은 일제 조사를 통해서 마두, 백석과 같은 중요한 지방 말씀이시네요. 침하가 발생 가능한 것을 사전에 네.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박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일산 신도시 한강 유역을 매립해서 만든 예. 곳인데 그럼 당시에 매립이 어떻게 잘못됐을 수도 있을까요? 그 추정을 한다면 벌써 30년 전에 이제 조성이 됐고 그 전부터 매립이 들어간 건데 조심스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런 질문. 매립이라는 게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집안이 저지대가 되면 당연히 성토를 통해서 그 집안을 건설하는 그렇죠. 것은 뭐 당연히 네. 합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상당히 시간 다툼을 통해서 많이 좀 급격하게 건설이 됐고 또 네. 그 당시의 기술이 지금은 이제 연약 집안 계량 공법 같은 그런 상당한 기술들이 발전이 돼 있지만 그 네. 당시에는 그런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발달해 있을 수도 있고 거기는
한강의 수위가 높고 저지되었기 때문에 땅속에 지하수가 거의 포화된 상태로 있다가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지하수가 떨어지면서 지하수 경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하수 경사가 급해지면 지하 수압이 생기게 되거든요. 물이 빠지면서. 그러면은 거기에 물꼬리, 수로 형성 같은 부분들이 생겨서 토사나든지 그런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잘 살펴보면 이번에 지금 12월 31일 날 발생을 했었어요. 2019년에 백석역에 생긴 게 12월에 생겼습니다. 2018년에 그 바로 백석역 근방에서 또 12월이었고요. 네. 요진 YCT 아까 말씀하신 2017년에는 2월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겨울철에 주로 싱크홀 사고가 났었어요. 네. 그 얘기는 네.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하수위가 높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지하수가 최저로 빠져나갔을 때에 그 공간들이 그러니까 지하수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그런 지역들과 그런 지형 그리고 그런 형성들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유동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그것들이 그렇죠. 지금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네.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그렇군요. 예. 이 교수님, 지하수 말씀 아까도 주셨는데 네네. 지하수 땅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하수가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흙의 입자가 한 50%가 되고 50%는 공기입니다. 근데 거기 지하수가 있으면 물이 차거든요. 그렇죠. 물 차일 때 우리가 배가 이러면 배가 물에 뜨지 않습니까? 네. 이 물을 힘을 받쳐줍니다, 물이요. 네. 근데 뭐 건물이 한 10이었으면은 5은 흙이 받쳐주고 5은 물이 받쳐주는데 물이 빠져버리면은 그 50% 공간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흙이 전부 다 받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저앉는 건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인허가 할 때 그거를 토목공법을 지금 지하수 뽑을 거냐 방수할 거냐를 결정해줘야 됩니다. 네. 그걸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고양시에서 그런 자료를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수가 또 지표수도 있고 피하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고려해서 하라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할 때 교통난만 하고 어떤 환경영향 평가만 하지 이런 종합적으로 땅속 지도가 없기 때문에 하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인허가를. 그러니까 업자들은 지하수 다 뽑겠다고 하면 다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것도 좀 지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뽑고 있었거든요. 근데 뽑다 보면 또 거기 알갱이까지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 밑에 동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번에 생긴 지가 17년 된 건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고요. 자기 공사보다는 주변의 토목공사 새로운 것도 영향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장 교수님, 예. 다시 또 공사 얘기, 지하수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공사 얘기로 돌아간다면 지반도 약한데 지하철 또 건물 같은 것들이 들어설 경우에 각종 공사가 진행되면 땅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첫 번째는 이제 토사의 유동성이 좀 생기겠죠. 네. 두 번째는 지하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특히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하 수위가 굉장히 높았던 지역이죠. 한강의 수위보다 낮은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들이 터파기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특히 지하철 공사는 상당히 깊게 뭐 4, 50m까지도 파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거기에다가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집안의 형태, 뭐 충적층이라든지 모래집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하면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은 그 지하수가 빠져나가는 그 경사에 의해서 압력이 세지거든요. 그 압력이 세지면서 그 근방에 있는 흙과 물골을 만들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얼마만큼 적정 지하수를 어떻게 유지하고 공사를 할 건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건물들 주변이라든지 대형 공사장 주변에는 언제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땅꺼짐이 일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봤더니 경기도 다른 지역 땅꺼짐 역시 일어났어요. 그 통계하고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조사의 어떤 충실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판단 기준이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전체 한 18% 정도 차이가 나고 횟수로는 한 217건 정도의 횟수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경기도가 과거에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고 도시 노후화가 많이 돼서 최근에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한강이라든지 또 서해 주변에 있어서 집안의 취약성 이런 것들로 보면 지리적인 위치 그다음에 도시 개발의 역사 이런 걸로 보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탐사를 시작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집안의 상태의 것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사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적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뭐 IoT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술도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위성이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충분하게 그 비저항 탐사 같은 것들로 있기 때문에 잘 정비를 해서 특히 경기도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도시와 그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집안에 대한 안정성, 싱크홀의 위험도를 같이 고려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해요. 네, 해외 사례는 해외도 역시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네, 대도시에는 외국 같은 데는 40년 전부터 만들고 제가 그래서 논문까지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수리 지질, 하이드로지올로지인데요. 그러니까 수리 지질학이라는 외국 학문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아름해서 되는데 실제로 댐같이 물 흘러가지고 지표면에서 물이 흘러가는 수리학에 대한 전문가는 많은데 실제로 지질하고 연결돼가지고 그 지질 복잡한 걸 지질하고 연결하면서 물까지 연결하는 그런 수리 지질 전문가 우리나라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네, 박 교수님. 서울 송파 잠실 지역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공교롭게도 외국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그냥 무너진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그냥 추락한다든지 이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됐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이 대부분이 이제 플로리다 지역인데 플로리다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공동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던 데죠. 그래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용산이라든지 그쪽 조그만 싱크홀을 할 때 사람이 빠지는 것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처럼 석회암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해서 강원도나 경북 지역의 석회암 지역에 큰 우리가 석회암 동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에 모르고 건물을 지으면 주저앉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는 개발 안 하거든요. 산속이 돼가서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래서 지금 그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서울시가 싱크홀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국회가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만들게 됩니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법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는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 평가 보고서를 한 100권 입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금 지하수 흐름장에 대한 해석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시 해서 싱크홀은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토립자들이 끌려나가면서 생기는 건데 그와 같은 지하수 흐름을 제대로 해석 안 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싱크홀에 대해서는 깜깜이 공사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터파기 공사라든지 다음에 지하철 공사를 할 때 또 수직구가 있거든요.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차수 시설, 물이 서민화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을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려는 또 싼 값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공사장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 어떤 위험성이 많습니다. 서울이라든지 한번 쉽게 얘기해서 싱크홀에 대해서 단련이 된 지자체에서는 그나마 대응이 되지만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해서 어지간한 싱크홀 되면은 발생하면은 새벽에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도시 또 농촌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은폐 축소돼 버립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싱크홀은 보고도 없이 그냥 땅을 메우는 식으로 그냥 급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방지하려 그러면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가 네.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벌칙도 아주 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수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엔지니어 회사들이 대응을 못하고 그리고 계속 싱크홀은 발생하겠죠. 네, 장 교수님 해외 사례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일산만 해도 7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대처가 안 됐다는 얘기. 지금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지하 안전 영향 평가에서도 보고서를 봤더니 굉장히 부실했더라. 지하수의 영향도 거의 뭐 조사도 안 하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안감은 계속 되고 있어요. 되고 예. 있는데 행정에서의 이 대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지. 먼저 이제 이게 이제 싱크홀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게 되고 굉장히 큰 조금 사고로 이루어지고 빈번하게 네. 이렇게 단 게 한 2010년도 이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집중적인 큰 도시가 건설이 됐던 데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히 이제 경기도를 보자면 네. 그 정도에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집안의 어떤 연약 집안이라든지 어떤 지질의 특정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집안에 있는 그 지층을 조금 보완을 하고 덮고 매립하고 뭐 이런 네. 정도만 이렇게 해왔지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안 됐다는 게 가장 이제 그렇군요. 중요한 문제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아까 뭐 피압 지하수도 말씀하셨지만 압력이 있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은 그 불투수층 사이에 있는 굉장히 큰 압력을 가지고 있는 지하수를 네. 피압 지하수라고 하는데 그 피압 지하수는 그게 그 부분들이 만약에 뿜어 올라져 오면은 상당 부분 공간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더 면밀하게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이제 플로리다 얘기도 했고 영국도 얘기를 했고 그런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집안 침하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이 각 시에 있어서 그것들이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지하수를 과다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방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네. 부분들까지를 좀 고려해서 네. 그 지하수의 위험 지도 같은 것들을 특히 집안 침하 위험 지도, 그 집안 침하 위험 지도라고 하는 게 지금 고양시에서도 조사를 하는 게 지질이나 집안만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위의 변동, 계절적 변동이라든지 강우라든지 그다음에 노후된 상하수도의 관로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다 같이 넣어야 이 부분들이 그 가미가 되는데 네. 아마 예산적인 것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데 아마 이번 차제에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고 네. 비단 이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좀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이 교수님, 고양시가 이번 그 사고를 계기로 해서 연약 집안 네. 포함해서 한 110km 구간에 대해서 네네. 정밀 안전 진단을 벌인다고 해요. 지하 탐사, 지하 네네. 탐사를 벌인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그 GPR이라 그러는데요. 그라운드 페니트레이션 레이더라 그러는데 네. 차가 쭉 끌고 다니면서 한 5, 6m까지는 그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린 것처럼 동공이 조그맣게 있더라도 싱크홀이 안 납니다. 많은 거는.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결과만 보는 겁니다. 하수관로 보고 동공막 결과만 보는데 원인이 뭡니다. 원인. 그 원인이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싱크홀이 조그만 거 있으면 그 두려워할 거 아닙니다. 네. 자라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시에서도 어떤 식으로 만드냐가 중요한데 지자체에서 직접 수리 전문가가 뽑아가지고 직접 관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추 조사하면은 조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터파기를 많이 한다. 터파기도. 그 터파기의 3D 단면이 지질이 쫙 나오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아하. 그 자료들을 해가지고 그대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글로 그 지도에 그걸 저 업데이트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추 조사라는 거는 조그만 거 하기 때문에 불정확하거든요. 그렇네요. 그거를 3차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저기 공사가 현장이 벌어지거든요. 기존의 공사 현장에서 쓰였던 3D 저 분석 네, 또 지금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24시간 이거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24시간이 공무원이나 누가 기술자들이 탐려해가지고 24시간 살아있는 것처럼 이거를 접근해줘야지 지도면 들어가지고 옛날 자료 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하겠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용역을 조사하지 마시고 네. 직접 공무원들이 이거는 뭐 고양시도 한 100년 이상 쭉 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지 네. 남이 용역받아가지고 또 하면은 그 사람도 떠나면 자기네들은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가 그렇더라고요. 서울시가 해보니까 16년 지나도 그걸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수리질 전문가,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저 수리하고 지질하고 양쪽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만들어야지 이게 정확. 또 그리고 뭐냐면 주조사도 해보니까 건물들 조사들은 조그만 겁니다. AX라, BX라, AX라 해가지고 조그만 걸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1대1로 보면 안 돼. 신뢰도가 다릅니다. 다 지금. 네.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를 해보니까 왜 10,000개 잡았다, 10,000개를 수집해서 8,000개를 했냐면 2,000개는 버려야 됩니다. 그걸 누가 선별할 것이냐? 네. 그건 전문가가 선별해야지 일반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만들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네. 준비 알게 되면 알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했고 아까 박 교수님 말처럼 충분히 우리 막을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이 있고요. 토목 기술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할 기술자들 많은데 이 엑스레이, MRI 이걸 분석하는 사람이 자료가 지금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그 과거 서울 그 잠실 롯데월드 그 앞에 싱크홀 발생했을 때 조사하셨잖아요. 네. 그때 조사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이번 조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좀 참고를 한다면요. 그때 상당히 아찔한 순간이었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2014년 8월 5일로 기억되는데 네. 그때 석촌 지하차도 인근 부근에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7시에 서울시에서 이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면서 제가 그때 또 조사단장을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를 하는데 네. 은폐 축소시키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체 조사를 의결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석촌 지하차도 안에 길이가 무려 80m, 네. 높이가 4.2m, 네. 폭이 5에서 7m 되는 동굴이 하나 생겨버렸었어요. 아. 엄청나게 크죠. 근데 거기가 뭔가 하니까 위가 그 석촌 그 뭡니까 그 토성 있잖아요. 아, 예, 거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서서히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만약에 그때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에 버스 한 몇 대 자가용차 막히고 있을 때 석촌 위에 있는 고분이 무너졌다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을 건데 그때 마침 저희들이 그것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후속 조치를 하고 그렇군요. 안전을 했는데 네. 고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지금 사고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막 소를 잃었다 합시다. 네. 진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은 계속 그 7년에 걸쳐서 7, 8년에 걸쳐서 계속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교훈을 제대로 못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라도 제대로 된 교훈을 가지고 네. 그 시민들의 어떤 안전을 담보해주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장 교수님, 예. 최근 언론 그 게재한 글 제가 읽어봤습니다. 아, 예. 집안 침하 위험 지도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예. 지금 고양시가 지하 탐사하면서 이 지도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과연 싱크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느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고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집안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하수의 변동, 지하수가 과거에 이 지역이 얼마나 높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또 다른 계절적 변동성, 이런 지하수의 변동. 세 번째는 이제 지하의 터파기라든지 아니면은 관로라든지 이런 노후화 정도. 그다음에
비가 과거에 얼마나 와서 이 지역에 얼마나 함양이 얼만큼 됐을까 이런 것들을 다양한 부분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 지역에서는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건가 이걸 평가를 하면은 하나의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이라든지 수치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격층의 깊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집안 침하 위험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이건 뭐 일산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땅꺼짐 현상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예방 대책 세워야겠죠. 짧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교수님.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땅을 건드리는 건 지질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산사태도 산을 건드리면 산사태가 나는 거고요. 산사태 거의 인재가 80%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산을 건드리면 산사태 나는 거고 흙이 깊은 데는 싱크홀 나는 거고 거의 같은 원인인데 얼굴만 다른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질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도시가 팽창하다 보면은 그 지상에서 사업을 토목사업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내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청난 빌딩들을 이렇게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거의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은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 GTX-A 노선이 있습니다. 파주에서부터 일산을 해서 삼성까지 가는 있는데 지금 파주 지역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아주 위험한 시설물이거든요. 그 밑으로 지금 저기 터널을 지금 뚫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광명 서울간 지하 도로가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는 수직구를 뚫는데 수직구는 이제 기계가 들어가려면 이 수직으로 뚫게 되잖아요. 여기가 단층지대예요. 그러면은 지하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지하 공사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것이 안전이지 공사하는 사람이 안전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습득 못 당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늑장 대응보다는 사전에 과잉 대응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과잉 대응도 안전을 위해서는 과잉 대응이 아니다는 말씀. 장 교수님. 예. 어쩔 수 없이 뭐 도시가 개발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살면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정부,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예방 위주로 좀 사업을 좀 진행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 주민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가만히 놓고 있을 수는 없고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것들 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구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같이 관심을 좀 가져주면 우리가 재해 예방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더욱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인재에 대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수립만이 최선일 겁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